자, 거기 그 특수한 형태의 금융 조달 방법이다 해서, 자, 요거는 뭐 부동산 신디케이트라는 게 있어 없어요? 있고, 그 옆에 조인트 벤처라고 있죠? 요 두 가지는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둘 다 무슨 금융이라고요? 지분 금융이다. 반드시 하세요. 보기에 들어갑니다. 보기에 들어가서 무슨 금융이라고요? 지분 금융이다. 요것만 물어봅니다. 더 이상 안 물어봐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거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신디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개발업자가 있는데 부동산 개발업자가 얘가 부동산을 좀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다가 대규모 골프장을 개발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때 요 개발 사업을 할 때 여기서 돈을 뭐 빌려서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요 사업을 위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어 없어요? 내가 이제 골프장 개발할 건데 투자할 사람 모이세요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투자한 금액에 따라 이제 지분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죠? 주식을 가져가고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를 다 뭐라고요? 부동산 신디케이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물어볼 가능성 별로 없냐면 요 밑에는요 이런 형태로 운영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지 반드시 이렇게 운영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거는요 특정 개발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요 부동산 신디케이트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만 보통 이제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냐면 주로 합자회사 형태로 운영합니다. 무슨 형태라고요? 합자회사. 자, 회사는 크게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때 이제 한명 합자회사 같은 경우는요 보통 소규모 인적회사 있죠. 조그만 회사 이런 형태는요 이렇게 운영합니다. 이때 이제 한명회사 같은 경우는요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사원이라는 것은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투자자를 여기서 사원해 줍니다. 그리고 자, 이 그 합자회사 같은 경우는요. 자, 그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이죠. 두 가지 형태로 같이 운영합니다. 이런 걸요. 합자회사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사업이 실패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제 개발업자는요. 무한 책임 사원입니다. 무한 책임 사원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추가로 돈 빌릴 수도 있어 없어요? 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이 실패하면 나중에 공사비 같은 거 못 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자동차 팔아서 다 갚아야 돼요. 이런 걸 다 뭐라고요? 무한 책임 사원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투자자들은 유한 책임 사원입니다. 유한이 뭐냐면 자기가 투자한 금액 있죠. 이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푼도 못 건지고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유한 책임 사원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운영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이 개발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끌어당긴 형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됐다, 완성이 되고 분야가 다 끝났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요 자동으로 해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부동산 신디케이트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요 뭐 주식을 발행한다 해줍니다. 뭘 발행한다고요? 주식. 근데 요거는요, 요 사원이라는 게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요, 사원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사원권이 주식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보통 부동산 신디케이트가 자, 이 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반면에 조인트 벤처 같은 경우는요, 보통 한두 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한두 개의 뭐라고요?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이런 형태를요 조인 벤처라는 겁니다. 무슨 벤처라고요? 조인 벤처입니다. 이거는 원래 언제부터 주로 나온 거냐면 이 컴퓨터가 우리 컴퓨터 있죠? 여기 아주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한테 보급되기 시작한 거는요 기껏해야 199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이제 도스책이었습니다. 도스가 뭐냐면 이 컴퓨터 방을 옮겨 다닐 때 있죠? 들어가려면 전부 다 명령어 쳐가면서 막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 있죠? 그래서 거의 다루기 힘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는요, 인터넷도 없었을 때입니다. 90년대 중반까지는요, 인터넷도 없어요. 그래서 게임이래 봐야 무슨 뽀글이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무슨 갤러그 같은 거 있죠? 컴퓨터로 그것만 했으면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두더지 아시나요? 삐옥삐옥 하면서 다니는 거죠. 혼자서 이런 게임이 다였는데 이 90년도 중반 정도에 마우스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마우스 아시나요?
마우스하고 막 톡톡 치면서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또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컴퓨터가 막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그 게임 같은 경우에도 서로 막 컴퓨터 들어가서 막 서로 싸우는 게임 있죠. 거기에 90년도 후반 정도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컴퓨터 게임이 무지막지하게 성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게임 산업이. 알겠네요? 더불어서. 자, 그리고 각종 막 프로그램이라든가 백신 같은 거 있죠? 이 개발이 이제 붐을 이루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486에서 거의 쓸모없는 겁니다. 프린터나 할 수 있는 이런 건데 그 이후에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안철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하여 뭐라고요? 안철수.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지들 아버지가 이제 부산에 그 병원장도 하고 있고 또 서울대도 나오고 하니까 좀 똘똘해 보이나요? 겉보기에는 똘똘한데 뭐 진짜는 모르겠는데 초등학생 같긴데 어쨌거나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개발한 것도 아닙니다. 미국에 이미 1년 전에 개발해 놓은 거 있는데 그걸 좀 카피해 갖고 V3라는 그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말이 개발한 건데 어쨌거나 백신 개발했는데 이 은행이 근데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거 개발하려면 종업 많이 직원들 막 채용해서 그 개발까지 하는 것까지는 돈이 별로 안 들지 모르겠는데 이걸 상품화 시키려면 돈 들어가 안 들어가요? 무지 막지하게 CD 막 찍어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은행한테 이제 돈을 빌리려고 했더니 은행이 그러는 겁니다. 요거 봐라. 요거 보니까 아주 성공할 것 같다는 얘기죠. 겉보기에는 똘똘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거 잘하면 큰 돈 될 것 같으니까 이 안철수한테 그러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다. 나도 지분의 형태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했죠. 이런 식으로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벤처 기업가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빌리는 형태보다요. 그 은행들이요. 지분의 형태로 참여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면 개발이 성공할 것 같으니까 막 지분의 형태로 참여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를요. 이거를 그 조인트 벤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조인트 벤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있어 없어요? 요거는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가 좀 되셔야 됩니다. 자, 거기 보니까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면 사업 계획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사업 계획. 파이낸싱 하면요. 이거는 금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요. 사업 계획서만 보고 빌려주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겁니다. 어떤 건설사가 그 조감도만 덜렁 들고 와서 은행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넓은 의미에 다 어떻다고요? PF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이거는 그 상당히 변질되어 있는 형태의 PF고 우리 시험에서는요. 오리지널 PF 있죠? 이걸 물어봅니다. 뭘 물어본다고요? 오리지널 PF. 자, 그래서 요거는요. 그 원래 1920년도에 그 미국에서 유전 개발업자가 유전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은행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이 커요, 작아요? 유전 개발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험이 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증 장치를 마련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전후로 해서 리비아의 대수로 건설 사업 같은 거 있죠. 이런 쪽에서 이 PF의 붐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최근에 PF 있죠? 하나 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요즘에 PF 있죠? 하나 딱 기억하시면 요걸 가지고 시험자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늘상하지만 터키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있는데 어쨌거나 터키라는 나라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부는 유럽을 끼고 있고 일부는요 아시아 끼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자, 그 터키라는 나라가 여기다가 이제 뭘요? 이렇게 해저 터널을 뚫어 갖고서 아래는 유럽으로 가는 길, 위로는요 아시아로 오는 길을 만들려고 했다는 얘기죠. 근데 터키의 기술력으로는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되니까 해외 건설사한테 입찰에 붙였는데 요거를요 SK건설이 이걸 따낸 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 사업의 이름이 유라시아 터널 공사입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그림 있죠? 그 위에 그림 보면은 여기 뭐 이렇게 이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요겁니다. 요건데 여기 이제 부산에 가시면 거제도까지잖아요. 거기까지 터널이 뚫려 있거든요. 그거보다 한 10배 이상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지막지하 한 13억 달러 정도 소요되는 대규모 건설 공사입니다. 그리고 저기 인천에서 송도 쪽으로 해서 부산 쪽으로 가는 길 있죠?
거기도 해저 터널이 있는데 그것도 훨씬 더 무지막지하게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2013년도 1월 달에 착공해서 2016년도 12월 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유튜브 들어가시면 유라시아 터널 딱 치면은 여기 나옵니다. 나서 이제 그 애들이 막 차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막 떠들면서 가고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 건데 요 사업의 이름이 뭐라고요? 유라시아 터널 공사인데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PF 기법으로 해서 돈을 빌려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이 이걸 돈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융기관이. 자, 그래서 돈을 이렇게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은요. 요거는 얘들한테 담보 잡고 돈을 빌려준 게 아닙니다. 신용대출도 아니에요. 무조건요. 요 사업의 사업성만 보고 빌려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업성만 보고 빌려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가장 큰 특징이고 두 번째는요. 요거 국민은행에 예를 들어 혼자 빌려줬다가 나중에 이 사업은 위험이 커요, 작아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중동에 있는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전쟁도 많이 발생되고 해서 그 사업이 진행하다가 무산될 수 있는 거죠.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요. 주로 혼자서는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금융지원단을 결성해서 돈을 빌려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요, 수출입은행하고 무역보험공사가 참여했습니다. 유럽에서는요, 유럽투자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이렇게 합쳐서 10개 은행이 참여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게 두 번째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니네한테 직접 안 빌려주겠다. 요거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니네들은 반드시 SPC라는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해라. 요거는요, 이걸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고 해서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있죠? 이런 회사인데, 요거는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는 얘기죠? 명목회사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아니, 회사가 분명히 있는데 무슨 서류상의 회사냐? 왜냐하면 예와에는 별도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별도로 회사 이름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요, 지들끼리는 한 회사지만 대외적으로 있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전부 다 각각의 회사로 움직이는 겁니다. 알겠나요? 각각 법률적, 경제적으로 독립된 회사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우리는 여기다가 돈 빌려주겠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터널 공사에 쓰라는 얘기죠.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우리한테 원금이자 감대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특징입니다. 몇 번이라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요거 얘네들은요, 반드시 회계 계정 있죠? 회계 계정을 얘들한테 이 주거래 은행에다 맡기고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맡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당사자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요, 돈을 막 뺐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회계 계정을요, 현금 회계 계정을 여기다 맡기고 있어야 돼요. 이걸요, 결제 수탁 계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 입장에서는 맡아야 돼요. 얘는 맡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얘는 위탁하고 얘는요, 수탁한다 해서 이걸요, 결제 수탁 계정 이렇게 운영합니다.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자, 다음 주에 하겠지만, 다시 한번 하겠지만, BOT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BOT라는 게 뭐냐면, 자, 민간이 개발하는 겁니다. 누가 개발한다고요? 민간이 빌드가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2041년도까지 오퍼레이트에서 운용해가면서 회수하도록 계약했습니다. 뭐라고요? 운용해가면서. 그러니까 여기다 톨게이트 설치하게 되면 지나가는 차들이 돈 내야 안 내요? 요걸로 회수하는 겁니다. 2041년도까지. 그런 다음에 2041년도에 소유권을 터키 정부한테 넘기는 형태 있죠? 트랜스퍼라 해서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요런 거 이제 요걸 만들면 처음에는 재밌어 안 재밌어요? 재밌을 거 아닙니까? 막 바다 밑으로 막 차가 다닌다고 하니까 신기하고 그렇게 재밌죠? 근데 나중에 한번 저기 부산에서 가보셨나요? 거제도까지. 그거 없을 때는요, 저 통영 쪽으로 해서 한 막 2시간 넘게 뺑뺑 돌아왔어야 되는데 지금은요, 한 20분이면 횡간이 갑니다. 20분 내지 얼마라고요? 예. 근데 처음에는 이제 땅 속으로 다니니까, 바다 속으로 다니니까 재밌어, 안 재밌어요? 재밌어 보이지만 좀 몇 번 왔다 갔다 해봐요. 그러면 일반 터널과 거의 똑같습니다. 별 차이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재밌어서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나중에는 별 재미없을 수 있죠? 그냥 빠르게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나을 수 있겠네요.
그죠? 힘들게 운전해서 가는 것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차들이 몇 대 안 다닐 수 있어 없어요? 이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저것 때문에 나중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없을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터키 정부는 안 되겠다. 그러면 니들이 만약에 투하된 자본을 회수를 못한다면 자, 이 나중에 회수 못한다면 터키 정부가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얘기죠. 채무 인수한다는 얘기 갚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빌려놓고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들은 손해할 게 있어 없어요? 손해할 거 없잖아요. 갚아준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종 보증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운영하는 형태를요, PF라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얘기도 좀 확인할게요. 맨 아래 볼게요. 185페이지 맨 아래에 자, 이거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담보대출도 아니고 신용대출도 아닙니다. 이거는 순전히요, 미래 현금 흐름을 근거로 빌려주는 거죠. 미래 사업성만 보고 빌려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비소구금융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성공하면 상관없는데 실패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자, 얘네들은 여기 이걸 지금부터 사업주 이걸요, 프로젝트 회사 해줍니다. 이걸요, 모회사, 자회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업주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아까 얘기한 대로 얘들은요, 별개로 운영하는 겁니다. 별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걸요, 비소구금융이라는 겁니다. 소구라는 표현 자체는요, 상법상 용어인데 민법에서는요, 상환청구권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상환청구권. 그럼 비소구라는 것은요,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여기 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현금, 남아있는 재산이죠. 여기서만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요, 비소구금융.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일부는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요, 제한적 소구금융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요거는요, 자, 이 돈을 빌린 돈을요, SK 재무제표에 이게 부채로 이렇게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기록되는 게 아니라 요것도 회사라고 했죠? 서류상의 회사도 회사는 회사 아닙니까? 이렇게 SPC라는 서류상의 회사의 부채로 기록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알겠나요? 그래서 모회사 장부 외에다 기록된다. 사업주 장부 외에다가 기록되는 거죠. 이걸 그래서 부외금융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돈을 빌렸는데 내 이름 앞으로 돈을 빌렸다. 그러면 나는 추가로 돈 빌린가 쉬워요? 어려운데 내 이름 앞으로 빌린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희한한 회사 있죠? 있지도 않은 희한한 어디 도깨비 같은 시장 있죠? 회사 있죠? 거기다만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는 추가로 돈 빌리는 게 수월해야 안 수월해요? 수월하죠. 그래서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만약에 담보대출이다. 여기서 담보 잡고 돈을 빌려줬는데 요 사업이 실패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담보로 잡은 거 팔아서 회수하면 돼요? 안 돼요? 회수하면 되죠. 근데 요거는 담보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 아니에요? 담보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얘들도 크게 손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은행장 내놔야 돼요. 내놔야 됩니다. 위험이 커요, 작아요? 상당히 크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주 주체들도 이 사업을 철저히 검토한 다음에 입찰에 참여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그냥 빌려줬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철저히 다 검토한 다음에 빌려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 사업을 알고 있고 누구는 모르고 있고 이런 거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정부의 비대칭 문제가 감소된다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장기면서 대규모 건설 사업 있죠? 이런 데 적합하지. 무슨 원룸 하나 짓는데 10개 은행이 참여하고 이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자, 한 장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서술형 지문 읽어볼게요. 부동산 금융의 자금 조달 방법 중에 공모에 의한 증자. 공모라는 게 뭐냐면 공개 모집을 공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자라는 게요,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추가로 끌어당기는 거 있죠? 이걸 증자한다 이런 겁니다. 회사가 주식을 신주를 다시 발행할 수 있어 없어요? 이러면서 돈을 끌어당길 수 있죠? 이런 걸 증자한다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증자. 그럼 감자는 뭐야? 감자는요, 기존에 있는 주식을 다 사들이는 겁니다. 사업 규모를 축소하려고. 그러면서 다 폐기 처분하는 거 있죠? 이런 걸요, 감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감자. 그러면 고구마는 뭐라고요? 고구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다 어떤 형태라고요? 지분금융입니다. 지분금융. 그다음에 부동산 신디케이트 그리고 조인트 벤처, 이거는 무조건 뭐라고요?
지분금융이다. 기억하라고 했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도 주식 발행해요, 안 해요? 아까 부동산 투자회사 발행했죠? 지분금융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닌 형태는 다 뭐라고요? 그냥 부동산 간접 펀드 해주면 돼요. 부동산 펀드. 이거 다 어떻다고요? 지분금융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각종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 있죠? 다 지분금융입니다. 이 모두는 지분금융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2번 볼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요,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니라 부동산의 사업의 수익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공급자 금융이라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세 번째 볼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요, 비소구금융으로 프로젝트가 이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채권 상환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 가서 돈 달라고 하실 수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사업에 따라서는 사업주에게 일정 수준의 부담을 요구하는 제한적 소구금융도 인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제한적 소구금융으로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해볼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요, 대규모의 자본이 소요되고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 막대한 손실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다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한 금융지원단을 통하여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맞는 거고. 5번 볼게요. 프로젝트 회사는요, 법률적 경제적으로 이거를 사업주, 이걸요 프로젝트 회사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프로젝트 회사. 그래서 프로젝트 회사는요, 법률적 경제적으로 사업주하고는 독립되어 있는 회사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요, 명목상의 회사가 일반적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를요, 명목상의 회사라는 겁니다. 명목상의 회사.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일반 기업 대출의 차입자는 일반 기업이지만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차입자는요, 특수 목적 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들은 자기 명의로 돈 빌리는 거죠. 여기는요, 자기 사업주 명의로 돈 빌리는 게 아니라 여기 서류상 회사 있죠. 요걸 통해서 돈 빌리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자, 프로젝트 회사가 그 차입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요, 별도의 결제 수탁 계정이 설치되고 약정 내용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만 받아도 돈을 함부로 쓰면 되는데요. 안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프로젝트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근거로 필요자금을 조달하므로 금융기관은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면밀한 사업성 검토로 인하여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줄어들겠죠. 맞는 거고. 프로젝트 금융은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서 사업이 성공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요,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위험이 크니까 그만큼 이자율도 높아요, 낮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네요. 사업만 성공하면요, 금융기관은 큰 돈을 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프로젝트 금융에 따른 대출액이 특수목적 회사에 기록됩니다. 요 대출액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여기에 기록된다고 했죠? 여기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특수목적 회사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재무제표에 부채가 기록되지 않는 부의금융으로 채무수용 능력을 제고한다는 얘기죠. 사업주 이름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얘가 만든 희한한 회사 있죠. 여기다 이제 기록하니까 채무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금융기관이 시행자에게 PF를 제공하고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금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시행자의 개발 이익보다는요, 공사비가 먼저 인출되도록 한다면 대출 원리금의 회수가 원활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업하다 보면 돈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 거를 이 시행사들의 이익을 먼저 빼가면 돼야 안 돼요? 얘도 회수 못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요, 일단 공사비를 먼저 다 빼는 겁니다. 알겠나요? 공사비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약정된 대출금도 다 갚아야 되죠. 그런 다음에 남는 돈에서 애들 가져가야 되지. 처음부터 들어온 돈에서 먼저 이익을 가져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장기인 사업에 적절하며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로 인하여 위험 배분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터키 정부까지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원래 의사결정 분야도 약간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해도 됩니다.